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경제TV 머니클래스의 김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 멘토 머니클래스의 김기은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그리고 내 자산을 키워가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라면 다릅니다. 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부터 인사이트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1교시에는 어떤 수업이 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오늘 2교시에서는요.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의 2026년 대시세 공략 수업이 준비돼 있고요. 2교시에서는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의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투자부터 주식, 부동산, 또 금리까지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또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이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역발상의 귀재, 그리고 믿고 보는 주도주 발굴의 귀재 매니저 나왔습니다. 오늘은요,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5월 달쯤에 출연을 네. 해주셨는데 그때 네. 말씀해 주셨던 HJ중공업 그리고 삼성생명 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 네. 잘 지내셨어요, 매니저님? 네, 여러분들 또 이제 오랜만에 네. 특히 이제 오늘이 또 아주 여러분들이 그 투자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네. 오늘 또 방송을 잘 보시면 마지막 편에 이제 추천주가 있는데 뒤쪽에 준비되어 있는 네, 거죠? 2026년도에 10배거 10배 갈 종목들을 딱 3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오, 10배거를 달성할 수 있는 세 종목이 지금 마지막 순서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은 힌트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그래서 오늘 어떤 주제로 수업을 해주실지 궁금한데 주제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내년도 2026년도에 대시세를 낼 종목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2026년을 좀 미리 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2026년 대시세 공략법 관련해서 저희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다시 천스닥을 만날 수 있을까인데요. 상대적으로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 좀 부진했던 코스닥 지수가 지금 갭 메우기식 상승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천스닥을 향해서 달려가는 구간일지 궁금한데 코스닥 시장 지금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제가 화면을 준비한 게 있는데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주제를 어게인 1999로 잡았어요. 1999요. 네, 이제 역사를 모르는 국민은 나라가 없어진다고 그러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금융도 여러분들 역사를 아셔야 되는데 제가 왜 20한 7, 8년 전인 1999년도를 얘기를 할까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매년 2018년도에도 지방선거가 있었죠. 네, 그쵸.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가 있는데 2018년도 지방선거를 하기 전에 2017년도 바닥에서부터 2018년도 1월까지 코스닥이 무려 지수만 55%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코스닥이 급등을 했던 이유가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 폭락을 해가지고 21년도 때 원래는 이제 지방선거가 2022년도에 있는데 네. 2021년도 때 무려 100%가 넘게 급등을 해서 코스닥 종목들이 거의 10배의 종목,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네. 한 50배 가쪽 이상 그런 종목들이 나왔는데 지금 딱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1000포인트가 아니고 저는 1500포인트 이상 가지 않을까라고 1500 이상이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1999년도에 나왔던 정책들 몇 가지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어게인 1999년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11월 말이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코스닥 부흥책을 혁신기업 모델로 해서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게 11월 중순이나 12월 말로 이제 연기가 됐는데 관련 내용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투자를 하시면 여기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고 기업 같은 경우나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투자 우선 배정을 받거나 또는 기업 같은 경우는 특례 상장 요건에 해당이 되면
이제 약간 부실하더라도 특례 상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1999년도나 그 이후에도 이제 했던 그런 이슈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왜 1999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DJ 정부 때의 코스닥 부흥책을 그때부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도 DJ 정권을 이어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그러니까 27, 8년 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의 코스닥 랠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알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DJ 정부 때 특히 오늘 제가 작가님에게 꼭 네, 오늘이 지금 녹화 날이 12월 3일입니다. 맞아요. 12월 오늘 3일. 꼭 제가 녹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 이슈가 있어요. 왜냐하면 1997년도 12월 3일이 우리나라 금융의 역사에서 정말 씻지 못할 그런 일입니다. 뭐냐면 IMF 때 구제금융을 받은 날이 1997년도 12월 3일이에요. 28년 전 일입니다만 네, 금융을 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잊지 않고 있고 그때 구제금융을 하면서 주가가 폭락이 나왔고 대한민국이 정말 씻지 못할 그런 정말 기억이 있는데 저도 굉장히 아팠는데 이때 투자하셨던 분들 대기업들 중에서도 무너지는 기업들이 되게 많았고요. 거의 한 7, 80% 이상이 사라진 기업도 있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대우그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없어졌는데 그때 이상하게 주가 바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부흥책을 DJ 정권에서 하면서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 97년도 12월 3일 잊지 마시고요. 이때 네. 대한민국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어요. 주택은행 지금 여러분 모르시죠? 주택은행이 KB 국민은행으로 합병이 됐는데 그때 지금 화면에 보면은 1998년도 1월 5일 날 금모으기 창구에서 지금 보시면은 아주머니가 아기 업고 와서 집에 있는 금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융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이 정말 합심해서 네. 금모으기를 해가지고 빠른 기간 동안에 그 어떤 국가들이 처했던 그 금융위기를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타개했던 면이 있었는데 하여튼 국민이 이치단결을 해가지고 그런 위기를 넘었다는 얘기가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DJ 정부 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증시를,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10년 뒤, 20년 뒤 먹거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뭐를 먹고 삽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그 정부에서도 컨설팅도 받고 뭐 맥킨지나 여러 외에 많은 컨설팅 업체들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때 대통령이 주재했던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체적으로 다 컨설팅을 받아보니 IT 정책이 우리가 앞으로의 20년 뒤에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이때 IT 정책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IT 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네. 코스닥 랠리가 코스닥이 한 해 98년도 605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2020년도 때 2년 만에 2,925포인트까지 해서 지수만 483%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한국정보통신이에요. 한국정보통신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카드 쓰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 맞아요. 99년도, 98년도 때는 카드 쓰는 게 없었습니다. 현금 쓸 때군요. 현금 지급이고 보통 대기업 같은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식당이 있으면 식당에 외상 장부를 만들어 놓고 식당에 이제 격리 직원이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외상 그 장부를 보고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했던 데가 있었어요. 아, 진짜요? 예. 우리나라의 카드 업계 같은 경우에도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 198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삼성카드입니다. 카드 회사 중에. 근데 83년도에 만들어졌으면 뭐합니까? 카드를 안 쓰는데. 그래서 카드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 DJ 정부에서 이때 한국정보통신이 1000% 이상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이 회사가 벤이라는 서비스 있습니다. 밸류 에디드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카드를 긁는 거 있죠. 네. 카드 긁는 단말기를 설치를 하고 카드를 긁으면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을 수수료를 받는 기업이 한국정보통신이에요. 그래서 1000포인트 넘게 급등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인터넷이 깔리고 항상 활성화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나 유럽에 유학을 보낸 부모님들이 많죠. 애들한테 전화하는데 전화비가 너무 나오는 거예요. 국제비가. 아, 그렇죠. 국제 전화니까. 네, 국제전화. 그때 00700이라는 카드가 뭐 데이콤이나 KT에서 나온 서비스 카드가 있었는데 네. 그거 사면 10,000원짜리가 한 7,000원, 8,000원 합니다. 오. 네, 근데 10%, 20% 세이브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니까
맥붕도 못하고 끊어져요. 그래서 이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세룸 기술이라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 전화를 공짜로 쓸 수 있는 기술이 나왔는데 그 세룸 기술이 지금은 솔본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455% 급등을 했습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전화 통화하면 품질이 안 좋아요. 지금 스카이프 같은 그런 기능인데 전화해 보면 여보세요요요 왜 그럴까요? 인터넷이 그때는 10메가도 안 됐어요. 네. 엄청 느렸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어떤 종목까지 올라갔냐면 우선주가 6,000배 올라간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은 6,000배요? 예, 지금은 사라졌는데 대구백화점 우선주가 6,000배 올라갔고요. 나중에는 하도 안 되니까 상장 폐지 일보 시절에 간 관리 종목까지 급등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바른손인데 바른손이 99년도 때는 원래 금액이 34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게 감자를 해가지고 28,000원까지 지금은 이제 시설에서 28,000원이고 2000년도 때 182만 원인데 무려 얘는 6,496%를 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엄청나게 디젤 정부에서 올라갔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보기에 이런 게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한번 연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랠리가 내년에 지금 기본적으로 지방 그 단체 그냥 지방자치단체 투표를 하는 거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 네. 투표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분명히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정책적으로도 지금 코스닥 쪽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저희가 이전 과거 사례들 차트들까지 분석을 해보면서 앞으로의 이 전망을 좀 유추해봤습니다. 매저님 이제 그 코스닥 시장 안에서 조금 좁혀서 바이오 쪽 그 안에서도 좀 비만 관련주들 보려고 하는데요. 팝콘 이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네요. 어떤 네, 내용일까요? 맞습니다. 팝콘이라는 팝콘 기계 그게 영화관 가서 팝콘 많이 드세요? 저 무조건 먹죠. 아, 그렇죠. 맛있죠. 네, 맛있어요. 근데 팝콘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팝콘이 거기다 옥수수를 넣고 네. 시간이 돼야 온도가 올라가 터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팝콘 이론을 말씀드리는 게 주가도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 종목이 갈 수 있을 때가 돼야 분위기가 돼야 폭발한다는 얘기죠. 오. 팝콘처럼. 근데 팝콘은 보세요. 아무리 올라가라 기다려도 터져라 해도 안 터지죠. 특정 그쵸. 온도까지 올라가야 옥수수가 터지면서 터질 때 잡을 수 있어요? 아니요? 못 잡죠. 어디로 날아가는지 어떻게 알아서. 맞아요. 확 터지니까. 그지 확 터지니까 한꺼번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해놓으셔야지 주가가 폭등하는 내년에 살 때는 늦습니다. 터지기 그래서 전에 미리. 터지기 전에 지금 사셔야 된다는 얘기죠. 음. 자,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이 금년에 2025년도 때 비만 치료제들이 10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급등이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바이오 제약 기업이 일라이 릴리입니다. 그렇죠.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이 종목이 64달러였는데 올해 제가 생일이 11월 10일이래요. 빼빼로데이요? 빼빼로데이인데 이 특이하게 이 종목이 1111달러 99센트까지 올라갔어요. 오. 특이하죠. 자, 이거 10년 동안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 1700% 올라갔어요. 퍼센티지로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일라이 릴리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 10년 동안 비만 치료제 이슈를 만들면서 어떤 종목이 갔냐면 펩트론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스마트 대표 기술을 갖고 있죠.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비만 치료제를 맞아야 돼,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스마트 대표 기술은 한 달에 한 번씩만 맞으면 됐어요. 오. 그래서 야 대단한 기술력이다 그래갖고 이게 22년도 6,800원 하던 놈이 금년에 39만 2,500원까지 무려 5,700% 넘게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D&D 파마텍은요. 올해 작년에 6,200원짜리가 올해 11만 3천원까지 무려 1,800% 급등했습니다. D&D 파마텍이요? 예, D&D 파마텍이. 왜 그랬을까요? 비만 치료제가 그쵸?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팝콘 이론을 꼭 아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일라 릴리가 10년 동안 분위기를 깔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팝콘 이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네.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팝콘 이론이 당연히 내년에도 적용이 되죠. 오. 그래서 이제 일라 릴리가 쏘아 올린 공을 아까 말씀드렸던 펩트론과 D&D 파마텍이 우리나라에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는데 그쵸. 이런 기조는 또 연결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내년에도 팝콘이 터집니다. 어디가 터지냐? 네. 일라 릴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골관절염 치료제, 무릎이죠, 무릎 관절염 치료제를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게 4개 정도 있었는데 2개는 드롭을 했고 2개 정도가 임상 2상과 3상이 특히 이제 임상 3상이 올해 12월 달 말에 정도에 발표가 됩니다.
12월 말이요? 예, 그리고 내년 얼마 안 초까, 남았네요. 내년 상반기 때까지 발표가 되니까 네. 이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관절염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을 하게 되겠죠.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일까요? 코오롱 티슈진. 맞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무릎관절염 치료제인 골관절염 치료제인 만드는 코롱티슈진이 내년 7월 달하고 10월 달 두 번에 걸쳐서 임상 3상이 끝납니다.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때 저는 이제 투트랙으로 두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미국의 FDA 신청하는 것도 투트랙입니다. OA하고 D모드인데 OA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릎의 이 통증을 악화시키는 거고요. D모드는 이거보다 레벨이 업된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그 뼈와 뼈 사이 연골이 있잖아요. 네. 사실 이 골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다시 또 낫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하는 거죠. 없어졌던 거를 만드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이 그 코롱 티슈준의 TGC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건데, 근데 특히 중요한 거는 미국의 FDA를 2027년도, 2028년도에 아마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FDA 통과를 하면은 특허가 20년 동안 이게 디펜스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일라이 릴리나 골관절염에 이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기업들이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도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특허를 갖고 있더라도 네. 한 10년, 12년 정도까지는 보호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약간 기전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10년, 12년까지는 이게 독보적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8만 원대 후반까지도 최근에 찍었거든요. 네.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아직 멀었어요. 지금 여러분 아직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에 네. 노웅열 회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15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회사 관계자나 그리고 그 지인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샀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다 물려 있어요. 그것만 보시면 갈 데가 멀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 5천의 인구가 있는데 10%가 3,500만 명이 골관절염 환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80억 인구가 있는데 10%의 8억이 바로 골관절염 환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대 주사를 맞는데 10,000불 내지 15,000불. 쉽게 얘기해서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줘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아들, 딸내미가 아빠, 엄마한테 TGC를 안 넣어주면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 매출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미국만 따지더라도 매출이 7조 내지 10조가 넘어가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중에 1등은 그만 좀 웃으시고요. 제약바이오의 1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1년 매출이 5조 8천억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종목이 지금 오늘 12월 오늘 3일이니까 시가총액이 78조, 75조밖에 안 되는데 매출이 7조, 8조, 10조 넘어가는 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100조가 넘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TGC 지금 뭐 한 7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아직 그래서 멀었다. 코롱 TGC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매니저님 그러면 좀 대안으로 볼 다른 종목들도 있을까요? 다른 종목들보다도 이제 제가 이제 투트랙으로 또 네. 종목도 골관절염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네. 또 여러분들이 내년에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 또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가 면역 치료제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네, 자가 면역 치료제인데 대표적인 종목이 하늘바이오 파마예요. 주가가 너무 잘 가던데요? 너무 잘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11일 날 제 생일날 원래 이슈가 나왔어야 자꾸 됐는데 어필하시네요. 이슈가 안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면역질환 치료제로 원래 대웅제약이 자회사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가 면역제 치료제를 아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적극적이고 정말 진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IMVT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의 로이반티에다가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자회사인 이미노반트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IMVT 140이라고 IMVT 140이라는 기전을 갖고 두 개를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1401 같은 경우는 테드부터 시작해서 4개의 관련된 질환을 그리고 IMVT 1402 같은 경우는 6개 질환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사실 테드 중증 근무력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뭐 가수도 GD가 있는데 그 병도 GD가 있어요. 그레이브스 디지즈라는 병이 있고요. 이거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리고
CIDP라는 지역 병까지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하고 있는데 임상 3상이 끝나는 게 아마 한 세 개 정도, 4개 정도 돼요. 내년 정도에 종료가 다 되는데 그 관련된 이슈가 12월 11일부터 발표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11월 11일 날 말씀드린 대로 이미르반트가 네. 원래 계획됐으면 발표를 해야 되는데 11월에. 네, 그거를 모회사인 로이반트가 12월 11일 날 발표할 예정이고요. 사실은 이미르반트를 지금 M&A에서 팔 건가 아니면은 지금 갖고 있는 10개의 이 파이프라인을 라이센스 아웃할 것인지를 결정을 12월 7일 이후에 발표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주가는 한올바이오파마의 주가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임상에서 특히 이제 신약에서 결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미국의 FDA를 통과한 게 딱 2기업이 있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이제 하나가 유한양행인데 새롭게 2개의 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코롱티슈즌하고 한올 바이오파마가 신약이 통과될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개의 회사는 꼭 여러분들이 내년에 보셔야 됩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과 한올 바이오파마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싶었는데 여전히 시작이다, 10배거 가능하다라고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남겨주셨고요. 마지막 종목 한 종목을 더 들어볼 텐데 이 부분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다른 섹터로 가져와 주셨는데 어떤 기업일까요? 네, 마지막 한 종목은 이제 퀀텀 점프하는 기업을 갖고 나왔습니다. 네. 양자역학의 კვantum 점프할 때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주가가 정말 대박날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래요? 바로 GSPNL입니다. GSPNL의 재무제표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캡처를 한 화면이 있는데 그걸 네. 보시면은 매출액이 작년에 383억이었고 영업이익이 제로였습니다. 왜 그러냐? 벌었던 모든 돈을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동에 있는 파르나스 호텔부터 시작해서 네. 명동, 용산, 종로에 있는 나인트리 그리고 북한산을 바라보고 있는 또 VIP들이 쓰고 있는 또 프리미엄 호텔이 있고요. 심지어 베트남에 가면은 록퐁이 아니고 하이퐁이라는 베트남의 넘버원 무역항이 있는데 거기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작년 한 해 동안 벌었던 돈이 383억인데 3분기 때까지만 영업 매출이 3천억이 넘었고요. 10배가 넘었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무려 4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퀀텀 점프하는 기업은 분명히 주가가 내년에도 퀀텀 점프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GSPNL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좀 지속적인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중일 갈등에 대한 반사수혜주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조선일 매니저가 말씀해준 세 종목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지난 시간에 말씀해줬던 종목들도 주가 흐름이 너무 좋고 오늘 이렇게 딱 탑3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 더 많은 종목에 대한 후속 전략들은 어디로 가면 좀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6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37만 원에 추천드려가지고 5거래일 만에 51% 수익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매일 아침 8시에 프로그램 끝나고 난 유튜브에서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공개 방송에서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대박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믿고 보는 주도주 발굴의 기재인 만큼 더 많은 이 종목에 대한 전략 듣고 싶으신 분들은 조선일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그리고 무료 방송까지 꼼꼼하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탄탄한 투자 전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2교시 수업 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범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 지금까지 벌써 부동산 대책을 3차례나 내놨습니다. 벌써 연말이 바짝 다가왔고 이제는 2026년인데 이제부터 펼쳐질 부동산 대책은 어느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인지 오늘의 선생님과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뒤에 칠판도 있고 네.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저희 머니클래스의 컨셉이 저희 모두가 학생이 되어서 선생님께 쉽고 재미있게 이런 관련 지식들을 배워가는 수업이다 보니까 오늘 쉽고 알차고 재미있게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부동산 시황과 정책을 분석해서 저희 시장 참여자들에게 상담이나 세미나로 그런 노하우를 좀 전수하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NH농협은행 올백 자문센터에서 부동산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믿음직한 우리 선생님의 프로필도 함께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전체적으로 한번 프리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올해 그 상반기부터 지금까지를 보면은 굉장히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부동산 시장에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상반기에는 지금 정부가 부재인 상황이었고 중간에 또 정권이 바뀌면서 이후에 좀 충격적인 정책들이 잇따라 벌써 세 차례 네.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을 좀 진단해보고 가장 중요한 내년도에 어떻게 또 이어질지에 대한 전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기대도 되고 또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로 딱 그 2025년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한 해가 어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첫 질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오프닝 때 말을 했던 것처럼 출범한 지 한 4개월 만에 세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모습을 보였어요. 6월에도 한 차례, 9월 한 차례,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10월에 한 차례 대책을 펼치는 모습이었는데 각각의 정책들의 특징이 약간 다르고 또 그에 따른 영향도 약간씩 다릅니다. 한 가지씩 좀 풀어주신다면요? 이번 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네. 과거에 같은 당의 그 정권을 잡았을 때 굉장히 부동산 정책의 규제 강도가 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 또는 기대가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거나 그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좀 종잡을 수 없었는데요. 정권이 바뀌니까 아무래도 전 정권 때 집값이 굉장히 크게 올랐던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규제가 좀 세질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해서 그런지 네. 굉장히 집값이 크게 올라가면서 시장이 과열됐었거든요. 그래서 예상보다 좀 일찍 627 대책이라는 금융 관련된 굉장히 강도 높은 규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그 6억 원까지만 대출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어떤 주택의 가격이든 소득이든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최대한 가능한 대출 금액이 6억 원까지로 제한되는 것으로 대표되는 그런 금융 규제가 나왔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그 집값이 크게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이제 사고 싶은 그런 선호 지역의 공급이 앞으로는 굉장히 적어질 것이다라는 공급 감소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공급에 관련된 대책이 9월 7일에 97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97 대책이 시장 참여자들이 보기에는 내가 원하는 그리고 최근에 과열됐던 지역의 주택 공급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정부에서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지역 위주다 보니까 오히려 9월 7일 직후부터 주택 가격이 더 크게 빠르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15일 날 10.15 대책이라고 하는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 12곳을 다 포함한 37곳을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그 규제 지역 그 3종 세트를 한꺼번에 지정하는 지금 대책을 써서 지금 현재 굉장히 그 정책의 힘을 가장 많이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정책들, 시기별로 나왔던 정책들부터 또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료 통해서 또 꼼꼼한 설명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가 뭔가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좀 와닿기 좀 힘들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정부가 펼치고 있는 수요, 공급, 세제, 금융이라는 여러 가지 길 중에서 정부의 정책은 어디에 좀 핵심이 맞춰져 있는지부터 여쭤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거든요. 네. 어딘가요? 일단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집값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데 네.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모든 지역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2022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합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작년과 올해 그 2해 연속으로 그 한강벨트라는 그런 새로운 단어가 생길 정도로 강남에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강북에 그 맞닿아 있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강벨트 라인을 따라서만 집값이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전국의 모든 수요들이 몰리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가수요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역별로는 핀셋으로 규제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라가는 이유가 수요는 다 그곳에 집중되는데 사실 거기 가보면은 그 빈 땅이 없잖아요. 네. 전부 다 지금 빌라 또는 아파트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은 재정비라고 하는 뭐 재건축 또는 재개발로 인해서 신축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재정비로 인한 그 공급이 빨리 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정책적으로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것들이 아직도 또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2023년 이후에 그 공사비가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 조합이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좀 나오지 않아서 아무리 정책을 완화시켜도 거기서 공급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만한 빠른 공급,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핀셋으로 수요를 규제하고 공급을 빠르게 하는 것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긴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쭉 이런 청사진을 펼치게 될까요? 만약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정비에 대한 공급이 좀 해결이 되고 그 다음 스텝은 또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도 좀 궁금해요. 근데요, 지금 사실 재정비로 인해서 공급을 빠르게 하는 거는 지난 윤 정권 때 사실 많은 정책들을 완화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실제로 그곳에 신축이 생기고 있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으로 해결하기가 지금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잠깐 말씀드린 그 사업성이라고 하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공사비가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잘 된다 하더라도 공사비가 올라가면 그만큼 분양가가 올라서 일반 분양을 했을 때 수익이 많이 생기면 그래도 공급이 진행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 또한 아까 말씀드린 6개 지역 정도 여기에 뭐 영등포구 여의도동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타 그런 조금 비싼 땅값이 네. 비싼 지역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서울 전체의 공급을 이제 견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이번 정권에서는 사실 재정비보다도 3기 신도시라던가 지금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공공 분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많이 발표를 하고 있긴 하고요. 이게 좀 안타깝게도 그 수요자들 대기하고 있는 그런 수요자들로 하여금은 원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정부의 그 방향성과 수요자들의 방향성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고가 주택이 몰려 있었던 강남 3구, 또 용산구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3중 규제 대상으로 삼기도 했는데 이 규제가 매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궁금해요. 거래량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주기도 했나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 4개 지역은요. 사실 10.15 대책으로 인해서 바뀐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계속해서 뭐 조정 대상 지역, 투기가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외의 서울 지역들 그리고 경기도의 12곳이 추가로 그 3개의 규제를 받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 그 4개 지역구만 이 3종 규제를 받았을 때를 좀 되돌아보면 사실 거래가 많았거든요. 거래량도 많고 거래량이 많은 거에 따른 가격 상승도 특히 올해는 정말 많이 올라서 예를 들어 송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올해 9월까지 수치만 봐도 12% 정도가 가격 상승을 했습니다. 더 올랐나요? 더 올랐죠. 아이고. 네, 사실은 그래서 4개 지역은 거래량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도 집값이 떨어지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오히려 그 외에 이제 외곽 지역이라던가 경기도 일부 지역들이 동일한 규제를 받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들이 오히려 좀 거래가 줄어들고 가격도 뭐 계속해서 뭐 이렇게 보합세를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들어가서 살 집은 대체 어디에 나오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최근에 또 대출 규제 강화,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해주셨죠. 6억 원이라는 대출 한도를 결정해 놓았다. 이런 부분은 저 같은 실거주자 혹은 다주택자나 무주택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27 대책 때는 이제 6억 원까지로 대출 가능 금액을 정했었는데요. 15 대책에서는 주택의 가액에 따라서 또 그 금액을 차등을 뒀습니다. 근데 보통은 주택 가격이 고가면은 대출 금액이 더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주택 가격이 고가일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현재는 15억까지는 동일하게 6억 원까지의 그 대출 상한이 유지되지만 15억에서 25억 구간은 4억 원. 그리고 25억이 넘어가면은 이제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서 고가의 주택을 살 때는 거의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15억
그 15억 정도 이하인 주택들은 6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매입을 하는 사람들의 소득에 따라서 또 DSR 규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 금액은 6억 원이지만 소득이 좀 적으면 6억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웬만한 10억 이하인 그런 아파트들, 뭐 주택들은 살 수 있는 상황이긴 해서 사실 임차 시장도 앞으로는 좀 더 가격이 올라가거나 불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15억이 안 되는 아파트들 위주로는 대출을 활용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아, 네. 이렇게 현황을 함께 살펴봤는데, 어떤 방향을 사람들이 잡고 있는지로 한 마무리를 해주셔서 저희 같은 소비자단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최근에 집값을 보는 소비자나 투자자들의 센티는 어떤지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정부에서 예를 들어 지금 뭐 공공분양이나 3기 신도시 쪽으로 뭐 신축을 많이 짓는다. 네. 그러면은 그 시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요자들이 거기에 있는 주택들을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원하는 지역이 아니면 오히려 그냥 더 기다리겠다 이런 분들이 늘어났거든요. 그게 좀 더 거시적으로부터 보면은 인구가 이제 감소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은 청년들이 지금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2021년도가 마지막 통계인데 20대 청년들이 전체의 70%가 수도권으로 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원하는 지역들은 굉장히 수도권에 이제 국한되고 그 안에서도 장기적으로 5년이나 10년 이후에도 주택이 이제 매각하기가 좀 용이하면서도 가격까지 올라갈 만한 그런 입지가 아니면은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수요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인구나 이런 그 구조 변화 때문에 지방과 뭐 서울 간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는 부분도 있고요. 예전에는 주택이 그냥 사는 것이냐 아니면 살 곳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반면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산으로서 인식을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많은 분들이 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쪽으로만 몰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정책을 펼쳤을 때 거시적인 환경에 따라서 그 정책이 잘 먹힐지 안 먹힐지도 좀 결정이 되긴 하지만 거꾸로 정부의 정책이 환경을 좀 바꾸는 경우도 생기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공급 정책에만 이렇게 집중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같은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이제 좋은 질문이신데요. 과거에는 모든 그 지역들을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좀 합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옛날 생각을 좀 해보면 수도를 세종으로 옮긴다거나 네. 아니면 혁신도시 같은 것들을 지방에 만들면서 그 대기업들을 지방으로 유치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딱 부동산 정책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이거든요. 네. 근데 어느샌가부터 사실 그런 정부 정책이 거의 사라지고 공급이라는 것이 거의 뭐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위주의 공급 정책만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사람들이 쏠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정권에서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한 부분은 그 사라졌던 지방에 대한 그 경제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후보 시절에 이제 많이 말씀하셨던 5극 3특이라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지방의 예전에 거점이었던 광역시 위주 그리고 지금 특례시가 전국적으로 3곳이 있거든요. 전북과 강원도 그리고 제주도가 있는데 그 지역들을 이제 거점 도시로 만들 만한 그런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그것을 계속 계획 중이고 그게 내년도에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방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정부의 정책들이 나오는 것이 지금 부동산 정책과 병행이 돼야지만 사실 정부가 지금 내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도 시장에 먹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메커니즘을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주식에 있어서도 한 가지 종목에 있어서 호재가 들려오면 그 위주의 종목들이 함께 오르긴 하지만 그 업황에 대한 호재가 들려왔을 때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어떻게 또 다른 갈래로 펼쳐져 나가는지도 팔로우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또 잘 정리를 해 주셨다시피 파격적인 3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도 반발이 좀 거세고 여당 안에서도 우리 다음 내년 지방선거에 좀 악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를 좀 보고 왔어요. 그래서 현재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정부가 지난 정권에서의 실패를 좀 많이 만회하고자 네. 과거 때 유사한 정책을 펼치면서도 예상치 못한 시기에 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먼저 막기 위해서 좀 선제적인 정책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10.15 대책만 하더라도 사실 서울의 외곽 지역들은 거의 지금 2023년 이후로 가격이 정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6월 이후에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보고 전체를 한꺼번에 똑같은 규제를 이제 펼쳤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야당에서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같은 여당 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사실 서울의 외곽 지역은 대부분 재정비 사업들이 진행되는 곳이 많고, 오랫동안 이제 주택을 팔려고 해도 팔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잘 안 팔리니까.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과열되면서 가격에 이제 조금씩 그 외곽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 조금 옮겨가기 시작했을 때 이런 규제가 딱 지금 펼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좀 해서 이런 지역들이 그렇게 뭐 가격 과열 현상 같은 것들의 리스크가 적다라고 판단된다면 일부는 좀 해제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그 수도권의 그 과제는 재정비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재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공급 감소 얘기도 나오는 거고, 이 부분이 지금도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초반에 말씀드린 사업성이 나올 만한 그런 그 서울의 그 도심 지역 위주로는 계속해서 신축으로 변화되면서 신축으로 인해서 주변이 또 오르고, 그리고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는 것들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데, 네. 외곽 지역은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그 지역들은 계속해서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만 모여 있어서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양극화가 가속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비 사업들을 그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과 안 나오는 지역들을 좀 차등을 주면서 제도를 좀 더 파격적으로 외곽은 많이 그 규제를 완화해 준다거나, 아니면 사업성 안 나오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좀 노력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수도권 재정비라는 문제가 해결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해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작게. 일단 제도적으로는 네. 지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라는, 재건축을 했을 때 조합원들이 그 이익을 좀 더 많이 발생이 되면은 네. 국가에 환수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 서울의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과 이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분담금이 계속해서 네. 높아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가 지금 없는 지역들은 이것을 뭐 해제를 하거나 아니면 유예를 해주는 부분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줘도 사실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도가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강남 그 세 곳과 그리고 용산구 이렇게 4개 지역만 지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업성도 잘 나오는데 분양가는 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니까 이런 로또 청약이라고 말하는 지역들도 또 그 4개 지역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정책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랑 정책 때문에 좀 이제 공급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 혼자서만 할 수 없는 일은 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현실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해오고 있던, 예를 들어 커뮤니티를 굉장히 그 고급화한다거나 아니면 옵션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넣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제하면서라도 사업성을 맞출 수 있다면 시범적으로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게 해결되면 살기도 좋고 내 집도 마련하고 이렇게 될 텐데, 일단 지금 시장 안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는가?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해결해야 할 문제란 말이죠. 저 같은 무주택자, 중산층 혹은 또 실수요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기회, 현 시장 안에서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어요? 일단은 이제 청년분들이나 무주택자들이 가장 손쉽게 주택을 그 매입하도록 만든 게 청약제도거든요. 그래서 청약 물건이 사실 많지는 않지만 네. 계속해서 습관처럼 해야 되는 거는 청약을 좀 시도해 보는 거. 물론 이제 분양가나 입지 같은 거를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아놓은 자산과 그리고 추후에 그 현금 흐름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 금액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금액 안에서 이 정도 입지면 좀 괜찮겠다라고 판단되는 곳들은 지속적으로 청약이라는 것을 시도해 보기를 좀 권유드리고요. 또 하나는 임차 시장이 안타깝게도 내년도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아. 주거비 상승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신축이 줄어들게 되면은 전세나 월세 물량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그 당장의 주택에 입주를 해야지만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가 껴있던 물건들을 만약에 팔려고 한다면 전세를 내보내고 그 후에는 임차인을 받지 않고 비워놔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임차 그 물건을 조금씩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향후에는 그 전월세 물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주택 가격, 주거비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좀 대체할 만한 그 중저가 주택 위주로의 그 매입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공급 감소, 공급 부족이라는 게 신축에 대한 얘기이거든요. 근데 구축 물건들은 여전히 좀 매물이 많은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은 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지역들도 있어서 그냥 거주 목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빠르신 부분들, 그러니까 투자에 좀 이렇게 재빠르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요즘에 재개발을 좀 많이 보고 계시기는 합니다.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네. 사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5년 내에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의심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 될지 모르는 부분은 있지만 서울 안에서 입지가 좋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가격이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그 사업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게 뭐 아파트나 신축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이 많고 좀 몸테크라고 하는 소위 네. 그런 것들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하면서 내년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2025년을 좀 복기해보고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년 전망 2026년부터 2027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한 문장으로 예측해 본다면 어떤 흐름이 희망편 말고 현실적으로 펼쳐질 것이다라고 보세요? 지역 간의 양극화는 지금이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올해도 많은 분들이 좀 듣기 불편해하셨을 수 있는 뭐 일부 지역만 크게 올라가고 네. 그 외에 6개, 뭐 많게는 10개 정도 지역 외에는 팔리지도 않고 집값도 안 오르고 이런 고통이 더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들은 현실적으로 내년도, 그 후년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입지가 어떤 지역이든 입지가 좋은 데 위주로는 더 이상은 좀 신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도 앞으로는 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극화를 좀 생각하시면서 어떤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든 그 지역 안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쪽 위주로 좀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6년부터 2027년 양극화라는 키워드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될 거니까 조금은 우울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정답을 좀 찾아야겠죠. 이 키워드 머리에 꼭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 문제점인 부분을 짚어봤지만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2026년 부동산 시장을 좀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면 어디를 좀 보실까요? 가장 최근 우리에게 맞닿아 있는 리스크로는 이런 게 터질 수 있으니 조심하자. 리스크. 지금의 시장은 금융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그 DSR이라는 개인적인 규제가 계속해서 디폴트로 이제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거는 금리가 있고요. 그리고 DSR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공공금융 정책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만약에 낮아지거나 그리고 공공금융 정책 상품 같은 게 나오면 그때 또 확 수요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땐 그럴 때 굉장히 좀 그 과도한 부채를 써서 집을 사거나 했을 경우에 추후에 그 영끌이라고 하는 리스크에 언제나 빠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적인 제도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레버리지 관련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이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2026년 그리고 2027년에는 우리의 앞에 어떤 부동산 시장이 펼쳐진 것일까에 대한 전망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앞서서도 한번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비싸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도 하는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부동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도 깊게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조금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머니클래스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좀 어떠셨나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조금 더 유용하고 조금 더 알차고 조금 더 재미있는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